딸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다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했습니다. 뭐 대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드린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죠. 네. 아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뭐니 해도 제일 행복한 건 이제 애가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 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고민을 살짝 하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긴 한데 장롱면허 된 지 한 7년 됐어요. 변호사 자격증 따느라 무지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변호사를 막상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랑 또 이게 맥이 다 있어요. 저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는 세상을 잘 모르니까 1등하고 싶었고 이제 그런 욕심이 가장 많았던 아이, 칭찬받고 싶었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냥 이제 1등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온 게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의대를 쳤었고 다행히 떨어졌어요.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 대학 입시의 실패. 한 번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1등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조금 널널해졌잖아요. 집에서 이제 학원을 오가면서 세상 두리번 거리게 됐고, 이제 전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학원까지 가려면 이렇게 충장로라고 해서 이제 번화한 거리를 이제 지나야 됐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새벽볼 보기 운동하잖아요. 세븐일레븐을 하면서. 근데 전혀 외부 세계와는 단절되다가,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 제가 민증 깠어요, 지금. 네. 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뭐, 기껏해야 TV, 뭐, 신문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1등 하려고 욕심부린 애가 그런 거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 세계는 교과서, 학교, 선생님 외에는 별로 없는 그런 아이였죠. 그러다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서점도 드나들게 됐고, 그리고 장수생 선배님들도 만나게 되고, 이게 또 같이 재수하는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고, 뭘은 잘 모르겠는데 좀 넓은 세상에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뭐 이러는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의대를 선택했던 것도 그건 빨리 이제 네가 자립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뭐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이제 선택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선택했던 건 학비가 싼 학교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도 기꺼이 보내줄 학교, 이제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서울대학교였고요. 그때 이제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걸 음식으로 치료하는 시대가 올 거야. 뭐 이 정도의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던 게 식품영양학과였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부라고 하면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대학을 다녀보니까 주로 저희는 이제 화학을 많이 배우는데 화학이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요 용액과 요 용액을 섞어서 이렇게 색깔이 샥 바뀌는 순간에 전율을 느낀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전율 따위는 없었고요. 오늘은 누구 리포트를 베껴야 되나 뭐 이런. 그래서 사실 전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학문의 길은 제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다만 조금 자신감이 있었던 건 전 뭔가 일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시험 공부할 때 저는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너는 이거 발표하고 너는 이거 발표하고, 제가 막 스폰서 따로 돌아다니고, 대충 감 잡으셨죠? 근육이 다른 거죠. 근육이 다른데 우리는 다 살펴보세요. 모든 교육 시스템이 마치 학자가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이런 아이들에게만 되게 이제 적합한 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설계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그냥 모른 채 그렇게 따라갔다가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저만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저는 취업이 목표였던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대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조언으로 법대 수업을 듣게 됐죠. 야, 너 무식한 이과생이니까 법대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 취업하는 데 도움될 거야. 아, 그래? 취업하는 데 도움돼? 그래서 신청했던 게 법대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와, 너무 재밌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학생이었어요. 내가 막 사회에 대해서 문제를 고민했던 게 법학이라는 거, 그걸 업으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제가 관심 갖고 그냥 동아리 활동으로 하던 일을 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변호사라는 걸 이제 처음 깨달았죠. 제가 동작이 또 빨라요. 결단력이 빠르고,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뭐 취업은 1, 2년 늦게 해도 되지만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계속 이제 시험 준비만 하면 지칠 것 같아서 이제 법대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법시험 준비에 나섰습니다. 2년간은 정말 재밌었어요. 월화수목 금금문 세븐일레븐을 해도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아이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를 텐데요. 저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싸워야 했어요. 네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 네가 어떻게 사법시험을 봐? 나름 잘해온 딸이었는데도 항상 아버지는 좀 더 이제 이렇게 저를 응원하지는 않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게 에너지가 된 반대의 성향이거든요. 내가 돼서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이들마다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그게 저한테 동기부여가 됐어요. 아빠의 콧대를 낮춰줘야지. 뭐 아빠를 어쨌든 이제 아빠에게 이제 증명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법시험을 보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이제 거의 아버지는 힐난조에서 야, 이제 네가 나가서 돈 벌어올 시점이 됐는데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네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해되지만 그때는 너무나 서러웠어요. 서러워가지고 길가에 앉아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모든 이제 시절을 다 보내고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순서를 못 들으시잖아요. 다 건너뛰고 결국 20대 후반을 다 사법시험 준비에 바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판검사는 저의 선택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엄숙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고, 그게 변호사였는데요. 변호사가 되어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전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어브댐으로 살아가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가, 이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절은 다 모두 직면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게 벌써 10년 전인데도 제가 그때 봤을 때, 이 햇병아리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 딱 법조계를 보니까, 변호사 업계를 보니까 제가 20년을 열심히 달려도 선배님 뒤를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미 그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커버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 업계를 이야기했지만 나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기타 등등 이제 어머님들께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대기업도 마찬가지. 갈수록 대기업 다 채용 줄이는 거 아시죠? 이미 있는 직업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는 제가 사회 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걸 벌써 10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항상 빗자루 쓰는 일만 하고 있겠다. 나는 판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뭘 어떻게? 무대포 정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변호사 3년차가 되었을 때 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이 찾아오는 걸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찾아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되자. 저는 사실 변호사를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 뭐냐면 법률 교육을 할 때였어요. 로펌에서는 이제 발런티어로 이렇게 프로보노라고 하거든요. 봉사활동으로 교육 의뢰가 많이 오는데 선배님들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일할 건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나가서 교육하려면 적어도 한나절은 날아가잖아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데
신빙인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기뻤거든요. 제가 아는 지식을 알려줬을 때 사람들이 알겠다라고 하는 그 반응, 지금처럼. 네,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았고, 제가 변호사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승자가 없는 싸움인 게 많은 경우에,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도 이게 상처뿐인 성공인 경우가 많고, 지면 완전히 시간 1초, 돈 1초, 사람 1초, 전 소송이라는 게 합리적인 해결 방법인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북카페 겸 법률사무소. 이런 공간에 이런 공간을 제가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미 서점인 공간에 한 개퉁이만 제가 이제 커피 머신이나 이렇게 놓고 만들어서 이제 서점 안에 있는 샵앤샵으로 법률사무소 겸 북카페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온 사람들과 문턱 없이 대화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름답죠? 네. 제가 막 이제 사무실 안에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자가 발전을 다 해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표가 들려 있었고 이제 선배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넌 참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 제가 그 로펌에서 신빙이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죠. 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무모한 도전이었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훈련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용감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창업을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로펌에 들어봐 보기도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욕망의 이제 크기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로펌 생활이 이제 다시 적응하는 건 이제 이미 야생의 자유를 맛봐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를 거쳐서 창업한 게 지금의 회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히스토리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계속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몇 가지 교집합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곳은 왜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제가 자원봉사도 여러 단체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희 회사 투자자.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운이 좋았던 사람이고, 한 번 또 까보면 그 운이라는 게 좋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운이 좋을 수밖에 없도록 타자단인 노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데, 저는 다행히 이제 운이 좋게도 어쨌든 이제 시행착오의 결과로 좋은 운을 만나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든 창업자를 만나서 투자를 받게 됐어요. 본인도 원래부터 나도 창업해야지 라고 창업한 게 아니었거든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시행착오 끝에 다음이라는 회사가 태어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없어졌잖아요. 카카오에 인수됐거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앙트러프로너라고 해요. 혁신 기업가, 기업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키워보자 라고 했고, 만든 회사가 바로 OEC. 아이고, 자기소개가 너무 길었어요. 그죠? 네, OEC라고 하고요. OEC를 거꾸로 하면 CEO잖아요. 네.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결국 법률이라는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변호사만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의사만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10년 전이어서 그렇지만 지금의 로스쿨을 졸업한 후배들의 상황은 저보다 훨씬 10배로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는 왜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사회에서 내밥벌이 하는 연습은 왜 한 군데에서도 시켜주지 않는 걸까?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보잡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직도 아마 생소한 회사이실 텐데요. 앞으로는 생소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제 앙트십이라는 단어, 앙트러프러너십,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좀 더 대중에게 이제 대중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앙트십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물론 당연하게도 앙트십이 가장 잘 발현된 사람들이 창업가이긴 해요. 창업가들은 창업이라는 형태로 위험을 감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가들 틈바귀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로펌에서 일할 때는
일요일 저녁이 너무 싫었거든요. 월요일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도 내일이 기대되고요. 로펌에서는 3년 후가 충분히 예측됐어요. 3년 후의 일상이. 그러나 지금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내일 일이 예측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이거 내 입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롯데마트 다 철수하라고 만들어 버렸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예측 불허의 일이 생기는 게 너무나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 이런 종자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종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가 지금 너무 싫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가슴 뛰는 영역이 있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그 근육을 긁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너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의 판을 만드는 분들에게 이런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문제의식은, 제가 OEC라는 회사를 창업한 이유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의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막 급성장하던 산업화 시대에는 정해진 공부 빨리 해서 정답 잘 맞춘 사람이 대체적으로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이렇게 애들이 촘촘히 짜여진 시간표를 소화하는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시험 볼 때만 공부하셨죠? 네. 좀 여유로웠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시험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나머지 시간들을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야생의 시절을 느낄 수 있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최근 이제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교육제도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 잘 맞춰서 닥치는 대로 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사회 문턱에 나오면 그 친구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제가 작년에 스탠포드에서 열리는 이제 그 글로벌 행사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스탠포드 대학교도 문과 쪽은 문송이더라고요. 스탠포드를 졸업한 교육과 학생이, 교육학과 우리나라 학생인데 졸업해서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공부라는 의미, 그리고 일의 의미를 바꿔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많이 스킵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 어머님들 주변에서 많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제 친구, 서울대학교를 제가 다닐 때 경제학과를 졸업했던 두 친구가 있는데요. 두 친구의 시작은 모두 은행이었어요. 은행에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은 다 달라졌어요. 두 사람이. 한 명은 20년째 같은 은행에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고민하죠. 언제 내가 떠나야 되는지 이 압박 속에서.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세상의 변화를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까 증권 쪽이 뜨는 거예요. 증권으로 옮겼어요. 증권이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인터넷 증권으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어디로 갔냐면 2007년, 8년 무렵에 아예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로 옮겼어요. 당연히 연봉은 반에 반토막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내가 지금 모험을 하지 않으면 더디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대충 이제 계산을 했겠죠. 내가 몇 년을 좀 덜 벌어도 괜찮겠다라는 계산을 했을 텐데 과감히 이제 커리어를 체인지했죠. 그렇게 합류한 회사가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네. 네, 그때 받은 이제 스탁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 경력직들이 왔을 때는 스탁 옵션, 휴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키워서 잘해봅시다 라는 의미로 봤는데,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이제 상장회사가 됐죠. 네, 이제 저 그 이후는 제가 속물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앙티슈비라는 단어가 이런 세상의 변화를 아이들이 몸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지겹게 많이 들리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는 우리가 논할 건 아니고,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많이 달라질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알파고, 아시겠지만 알파고 은퇴했어요. 이제 커제는 한 판도 못 이겼어요.
저희는 한 판이라도 이겼잖아요. 네. 이제 모든 바둑계를 평정한 알파고가 은퇴를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아이들에게 치과 의사 되라고 미리 점 찍어놓고 준비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계속 이제 늘어나는 실업률, 그리고 고비용 이제 지금의 교육 제도가 이런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무능하고 못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라는 건 가장 마지막에 변해야 되거든요. 제가 변호사를 하다가 기업가로 변화를 했더니 어떤 큰 특징이 있냐면요. 변호사는 이미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그걸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업가는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법이 규제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너무나 새로워서 법도 이게 뭐지? 먹미하고 쳐다보는 지역. 이게 이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오는 영역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도는 법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에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을 만드는 담당자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이 속성상. 그러다 보니 너무나 이제 이 입시제도도 계속 바뀌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되는데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께서 정말 중요하다. 내 새끼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아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앙트십을 이야기하지만 앙트십만이 뭐 이 만명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내 아이한테는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겠는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용돈을 주는 건 바라지 않지만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같이 내가 개인 코치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해서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직업이 변한다는 거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앙트십이라는 걸 하나의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하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혁명이 되면서 이제 앙트십 인재들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인간이 뭘 해야 될까? 범주를 나눠보면 로봇이 못하거나 아니면 로봇을 이용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이런 종류로 이렇게 가지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로봇을 만드는 그것도 이제 뭐 그냥 로봇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필요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은 대한민국 탈탈 털어서 미안하지만 이제 몇 명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로봇이 못하거나 로봇을 이용하는 일일 텐데요. 로봇이 못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전에 없던 일이에요. 이전에 없던 일은 로봇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로봇은 이미 있는 것들을 이게 매뉴얼화된 일을 시키는 게 로봇이거든요.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하는 게 로봇이거든요. 이전에 없던 일을 만드는 사람은 로봇이 못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일정 부분은 로봇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이제 급격한 변화에서는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훈련에 집중해야 된다. 보니까 이게 앙트십이거든요. 기회를 발견하고 과감히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워크라이프 스킬인 거예요. 제가 글로벌,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앙트십, 기업가 정신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치지 않아요. 워크라이프 스킬.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해서 먹고 살 사람들에게는 모두 가르치는 평생교육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예 입시교육하고는 다르니까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빨리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회사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은 나누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네가 어떤 학교 나왔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됐고 그래서 네가 서울대 나왔는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되거나 너는 내가 모르는 대학에 나왔지만 너무나 이제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제가 누군가를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주어진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워크라이프 스킬인데
우리는 이런 근육을 키우는 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정해진 내용을, 지식을 암기하고 외우고 테스트하는 교육인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받는 기업가 중에 한 명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가 본인이 중퇴한, 사실 퇴학당할 뻔했던 회사, 이제 학교에서 졸업연설을 가서 그 졸업 축사 내용에 있었는데요.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취업하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밀레니얼 세대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도 하루아침에 뚝딱 페이스북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게임을 만들기도 했고, 아버지 치과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이 알람을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고, 계속 이렇게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페이스북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창업가이기도 하고요. 이게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창업한다고 하면, 뭘 만든다고 하면 집 팔고 논 팔고 뭔가 이게 가산을 탕진해야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코딩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뭔가 쉽게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막 코딩 교육을 국영수 공부하듯이 또 다른 기술 교육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편리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 주소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시면 또 다른 아이들이 이제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달라졌고, 펀딩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제 자동으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시스템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서 팔았어요. 이제 사전에 저희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샘플을 하나 만드는 건 큰 돈이 안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판매할 때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목돈이 들지 않아요. 시스템이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는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쉬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아졌고요. 옛날에 비해서 모두가 다 백팩을 메고 다닌다거나 모두가 다 새우깡을 먹는다거나가 아니라 가끔은 허니버터칩도 먹어줘야 되고, 다양성이 생겨나서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다양성이 앞으로는 더 강화될 거거든요. 이런 특징 때문에,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텔레비전에 우리 회사를 알리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인스타에 올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접근 가능성도 되게 쉬워져서 사업자 등록 따위 낼 필요 없고요. 그냥 내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쉽게 도구가 훌륭해져서 이젠 도구를 이용해서 밥상만 차리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